이 박사 이 작가 EJ 그 4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EJ 방송을 듣고 계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EJ를 통해 역사를 새록새록 알게 되시죠? 그럼 자녀들의 역사 공부는? 발도장 쿵쿵 찍으며 역사 공부를 하는 곳 학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치호 선생님의 말씀을 학교에서 체험하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학교를 입력해보세요. 아빠, 엄마, 학교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분위기 적응도 안 되는 이 박사입니다. 시차 적응 어디 갔다 왔는데? 제주도? 딴 게 아니고 아, 오늘 되게 오랜만에 우리 좀 저녁 전에 모여서 녹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에 녹음을 하려니까 간만에 녹음하려니까 진짜 항상 10시 넘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맨날 일 끝내고 힘들게 왔는데 아니 우리 저 뭐 월요일날 오늘 수요일인데 월요일날 45회 하고 지금 수요일날 46회 하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거는 오늘 좀 우리 게스트 아주 큰 게스트 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시작하는데 사실 말이죠. 제가 지금 올 하수 한 3일 동안 잠을 3일 동안 5시간밖에 못 잤어. 보통 같으면 야 뭐 방송 못한다 미루자 이렇게 했는데 게스트분을 모셔놓고 미룰 수는 없어가지고 오늘 미룰 수 없는 게스트야 또. 우리 하는데 사실은 말이죠. 이분이 별로 안 바빠 요새. 반백수 내가 더 바빠. 맞아. 미뤄도 되는데 말이죠. 아니 참. 지금 거물급 게스트가 오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역대 게스트 뭐 H양, C양 다 그렇다가 역대 갑자기 게스트 중에서 역대 게스트 중 최고의 게스트 거기다가 방송과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이 있으니까 마이크 앞에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면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문익환 목사 특집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 목사님의 자제분이신 우리 문성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쳐야 되나? 네, 반갑습니다. 네, EJ 잘 듣고 있고 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녹음하시나. 여전히 이렇게 뜨내기로 다니고 계신 거에 대해서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최근에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주막 겸 스튜디오 겸 뭐 이렇게 공개 방송할 수 있는 거를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저희 걱정해 주신 것보다 본인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월요일 날 녹음하고 바로 수요일 녹음하는 관계로 EJ 동정은 없고요. 뭐 최고의 동정은 문성근 대표를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거지 뭘. 아니야, 난 전에 한번 같이 산행 네, 가가지고 산행 한번 했었죠. 그때 인사드렸고 네.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목사님 특집 한번 하셔야죠. 그래요. 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 방송에 게스트를 사실 안 모시는 방송인데 네. 그거는 우리가 뭐 바닥부터 무명끼리 시작해서 이렇게 1위가 됐다는 어떤 자부심 그런 게 첫 번째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막 4위, 5위 이럴 때 조금 떴을 때 게스트 몇 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 그건 자존심 상해. 그래? 씨발 이제 아무도 안 불러. 이렇게 됐었던 거. 그때부터 나 연락하면 왔을 텐데. 아니 진짜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우리 그 역사 교육이 없는데 네.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주니까 많이들 듣더라고요. 저도 많이 듣고 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은 뭐 EJ 동정은 없고 시사 문제 잠깐만 해봅시다. 이거 뭐 계속 우리 월요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대화록이죠. 옛날 대화록이 지금 실종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동아일보가 또 뭐 이상한 기사를 냈지 월요일인가요? 냈지, 또. 요새 왜 그래 거네. 그 애들은 요새 그런 게 아니고 늘 그랬어. 뭘 요새 그래? 그래도 조선일보만 못했잖아요. 따라잡겠던데 보니까. 거의 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조명균 그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 삭제를 하라고. 그런 취지로 이거 다 웃기지 이거 워딩도 그런 취지로 검찰에서 발언을 했다고 썼습니다. 그거를 일면으로 때렸어요. 그렇죠. 일면으로 때렸는데 동아일보가. 동아일보가. 그 다음 날 이제 우리 어디죠? 반박 논평을 내서 성명을 냈었죠. 노무현 재단에서 네, 네. 노무현 재단에서 조명균 전 수석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서 다시 듣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 지금 국정조사를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에 중계가 되고 있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조명근 전 수석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오후에 있던 국정감사장에서는 삭제에 관한 진술을 했다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보도가
5보다 보다. 이게 확실히 나왔던 거고. 그럼 뭐 하나 걸고 그럼 했어야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걸 해서 돈을 내게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진보 너무 착해. 이게 좀 해가지고 좀 뜯어내야 돼. 저하고 국민의 명령은 응. 많이 공격하는 거 지금 전부 법정 소송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음. 물고 뜯어 늘어져야 돼. 그래 이 겁을 좀 줘야 되지 이것들이 말이야. 겁대가리 없이지. 정확하게 돈을 내놓으라고 딴 겁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뭐 또 일원 소송 이런 거 아니고 네.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내놔라. 그럼요. 네. 사과는 음. 받아도 의미도 없어 걔들 거는. 또 보수 이쪽엔 돈에 상당히 또 두려워하거든요. 민감하죠. 돈 문제 민감하죠. 걸리면 또 그럼. 한장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대화록 좀 실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 기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기록은 역사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렇죠. 말이죠. 음. 또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그 정보와 자료를 MB 정부에 넘겨줬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은 그런 게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552개의 업무 매뉴얼, 5만 6천 건의 보고서, 60만 건의 시청각 자료, 500여 점의 역대 대통령 선물, 그다음에 77권의 정치 백서, 또 인계집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TF 팀까지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넘겨주려고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이지원 시스템 넘겨줬는데 MB 정부에서 로그인을 못해가지고 그리고 또 국정원이요 또 사고를 쳤어. 난 이제 국정원이 진짜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말입니다. 탈북자 출신 왜 간첩 잡았다고 네. 공무원 했었어요.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전 시장이 누구야? 오세훈 시장 임명된 네. 사람인데 음. 또 사람들 보수 할아버지들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박원순 해가지고. 시장이 뭐 해왔다고 원순이 2년 나와라 그러잖아. 박원순 여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간첩 혐의가 조작됐다. 그게 사진이었잖아요. 사진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력한 증거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탈북자 그 여성 탈북자의 여동생의 증언. 근데 이거는 180일 동안 국정원에 감금하고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게 지금 그래서 법원에서 뒤집었지 말을. 또 하나 증거라고 하는 거 6장의 사진입니다. 탈북자가 북한에서 자기 아이폰으로 북한에서 직접 찍었다. 6장의 사진. 네. 그런데 이거 디지털을 뒤져보니까 이 6장이 전부 다 중국에서 찍었다는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이건 뭐 국정원에서 다 알고 네. 알고서도 이거를 북한에서 찍었다고 이렇게 구라쳐가지고 이걸 몰아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설마 변호사들이 이거 정보 위치 정보를 보겠어. 위치 정보를 GPS를 보겠냐? 근데 그 변호사가 위치 정보를 다 찾았어. 그래서 이게 조작됐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박근혜 그리고 국정원 얘들은 구글하고 애플사만 없애면 될 거야. 그러니까 21세기에 말이죠. 아직도 이렇게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대한민국 또 대선에 개입해서 정치 공작을 이루고 이런 국정원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국정원은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세작을 채용해 주십시오. 세작은 이메일 주소와 생년월일만 있으면은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국정원 요원으로 아주 도움이 될 그러니까 겁니다. 국정원들이 네. 이렇게 조작이나 하고 정치 선거에 개입이나 하고 말이죠. 호텔에 물건 훔치려 들어갔다 걸리기나 하고 또 미행했다가 또 걸리기도 하고 걸리고 잘하는 게 없어. 댓글밖에 할 줄 아는 거 댓글놀이밖에 없다. 솔직히 다른 나라 정보기관도 다 깨끗한 건 아닌데 걔네는 간지나는 일에도 가끔 하잖아. 씨. 짜증나. 그리고 또 사실 오늘 주인공이 그렇죠. 문 목사님인데 문 목사님이 또 우리 정보기관에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6번 구속이 됐고 그러니까 몇 번 연행됐고 이런 건 숫자 세보지도 않았고요. 연금 얼마나 됐나 이런 것도 세본 적도 없고. 사찰은 어떻습니까? 그건 늘 그냥 늘 노출돼 사찰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아예 이제 가족들 경우도 뭐 여권을 안 준다든지 뭐 등등 그래서 그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어머님이 예전에 하실 때 거의 정보원 수준으로 움직이셨더라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지나가면서 했어요. 네. 코트 받고 있고 미행 따드리려고. 네. 그래 그러면 앞문 늘어서 뒷문으로 넘어가고 뭐 그런 것들 많이 아. 했죠. 네. 정보원보다 더 낫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 봅시다. 문익환 목사 특집. 자 그럼 방송 들어가서 그런데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네. 호칭을 어떻게 문 대표님 할까요? 그냥 문 선배 그러죠. 문 선배를 할까요? 네. 네. 문 우리 대표님. 선배님이셔. 그리고 또 저희 방송 특유의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 우리 방송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저희는 뭐 다 형입니다. 대중이 형. 대중이 형, 뭐 그럼 형 그렇게 우연이 해야죠. 형 이렇게 되고 저 위쪽에 계신 분도 그냥 정일이 형, 뭐 뻐꺼 형, 거의 다 형인데
아버님? 문 목사님 어떻게 이 가족이라는데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아, 그건 뭐 여러분들이 정해야죠. 앞으로 뭐 장준하 선생 뭐 등 김구 선생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김구 선생님 선생이라 했어.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냐면 저게 있어요. 저희는 저기 우리 저 원로 코미디언 누구시지? MBC. 구봉서? 구봉서 선생. 구봉서 선생님 밑으로 형이라 그럽니다. 그래. 나름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자, 어쨌든 그러면 뭐 우리 문 목사님으로 하는 걸 예, 하고요. 예.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출연해 준 것도 고맙고 또 우리 저 문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의 역작 바람이 불면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 이거 추천사를 또 써주셔서 직접. 예. 그 내가 추천사를 받으면서 이 양반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게 왜? 뭐냐면 보통 추천사를요. 음. 원래 이제 책이 나오기 직전이잖아. 그러니까 그치. PDF 파일로 준다고. 다 읽어본 사람 거의 없어요. 추천사 써주는 분들이. 그치. 이게 이렇게 좀 대충 맞춰주면 줄거리, 되겠지. 뭐. 좀 읽어보고 또 어느 정도 어떻게 써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그거 맞춰준다고.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메일이 한 번 왔는데 추천사 써주시기 전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 작물에 메일이 왔더라고. 그래서 감수가 들어왔어. 아니 뭐 이런 일이에요. 근데 그 우리 EJ 팬들은 알겠지만 제가 EJ 원고를 써도 크로스 체크를 몇 번이나 하는데 그걸 뭐 책 쓰면서 그 틀렸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사실관계는 맞는데 해석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거였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합니다 보냈는데 또 반론이 왔어요. 아니 뭐 이런 추천을. 그래서 제가 SBS에 제가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SBS 가서 물어봤어요. 네. 아니 저 문 선배님은 옛날에 그것이 알기 싫다 할 때 어떠셨냐고. 그 양반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준비했다고. 제가 독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놈아. 그래,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아니 뭐 PD가 아무도 작가도 출근 안 했는데 혼자 새벽에 가서 막 연습하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이 양반 스타일 알겠구나. 피곤하다. 피곤하다. 아니, 새벽에 간 건 아니고. 아니 뭐 새벽에 갔다 아니, 왔는데. PD하고 시간 약속을 해서 네. 대본이 나오면 네. 그 대본을 PD나 작가는 이 사안을 한 달 이상 삶았기 연구하고. 때문에 네. 자기들은 알아먹게 써요. 축약을 해야 되니까 막 긴 내용을 이게 요약을 해야 되니까 쓰긴 쓰는데 그래도 나는 첫 번째 시청자로서 보면 이게 못 알아먹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쓴 거냐. 인과관계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요거 사실 알아서 시청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바꾸는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작가하고 그 논의를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이제 문 목사 덕이기도 한데 어려서부터 이제 그 집에서 성경 번역을 오랫동안 하셔서 8년을 그렇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식사 시간마다 밥상에서 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말은 뭐고 일본말 번역투, 영어 번역투 이런 거는 없애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늘 하셨기 때문에 인이 배겨가지고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쉽게 고치느라고 이제 대본을 많이 했죠.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하셨잖아요. 왜 그 하나님과 하느님의 그런 어떤 단어 결정이나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아니 뭐 우리 저 김근태 고문도 네. 옛날에 야단 많이 맞았다더라고. 문 목사님한테 말을 이렇게 너무 어렵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 그런 얘기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아니 도움 많이 받으셨네 아버님한테. 그렇죠. 좋은, 먹고 사는데 뭐 결정적인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저 문익환 목사를 탐구하기 전에 말입니다. 지난 3일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중요한 사건인데 요새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빵빵 터지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좀 묻혀서 지난 3일 날 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문익환 목사 긴급조치 구호 위반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이거 그렇죠. 가셨죠? 네, 갔었습니다. 갔었죠. 근데 서울고법 형사 8부 부장판사 이규진 판결한 건데 김 전 대통령, 문익환 목사, 또 윤보선 전 대통령, 정일영 전 의원, 함석헌 선생, 이태영 변호사, 함세웅, 또 문정현 신부 1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3.1 민주 구국선언 그렇죠. 그 사건이죠. 네.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재판부가 굉장히 또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유족들한테. 아니 그 검사 보고 구형하라 그러니까 무죄를 구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사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고 판사가 전에 이제 최후 진술을 할 기회를 드렸어요. 네. 피고들한테 그랬더니 문동환 목사 짧게 얘기하시고 함세웅 신부께서 이제 좀 길게 얘기를 하신 편이고 다른 분들은 다 안 하셨는데 그 함세웅 신부님 말씀은 이렇게 아무래도 무죄 판결할 거라고 기대한다. 근데 무죄가 됐을 때 그러면 앞으로
배상 소송에 또 들어가야 그렇죠.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만든 당시 대통령 또는 그의 가족, 중앙정보부장 또는 그의 가족, 수사관, 사법부 등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들이 배상하도록 해야 역사가 바로 서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법이 허용하는 한 그걸 검토하기 바란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얘기를 끝내셨고, 근데 이제 판사께서 사과드린다고 얘기를 했고, 네, 구상권 얘기는 언급 안 했고, 그리고 그 피고들이 이제 퇴정할 때까지 앉아서 쭉 지켜보더라고요, 판사가. 다 나갈 때까지. 네. 그러니까 예의를 다하느라고 갖췄네요. 예의를 네. 갖춘 거죠. 아니 정작 예의를 갖춰서 사과해야 될 사람은 가만히 있고 왜 판사가 그러고 있어? 그런 거죠. 그런 거지 뭐. 이게 197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그렇죠. 3.1 민주국 선언인데 명동성당에서 있었죠. 명동성당에 그랬죠. 있었는데 요거 좀 모르는 우리 이재 팬들 잠깐 설명드리면은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정치 활동이 금지된 상태였었는데 네, 그렇죠. 긴급조치 해제, 언론자유 보장, 구속이사의 석방, 경제적 불균형의 시정, 부정부패 일소, 국제적 고립으로부터의 탈피 6개항을 기초해서 성명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초안을 작성한 건데 이걸 김대중이 들고 2월 22일 날 정의령 의원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의령 이태영 부부에게 조금 있으면 3.1절이니까 이날 시국선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했는데 사실 근데 이때 제야에서는 이미 시국선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태영 변호사가 김대중의 초안을 윤보선 전 대통령에 가져다가 보이고 윤보선 대통령이 안 그래도 문익환 목사가 따로 선언문을 만들고 있으니 종합해서 정리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가 쓴 선언문을 이태영이 받아서 김대중에게 전달. 다시 김대중이 자신이 쓴 것과 문익환이 쓴 것을 합해서 하나로 만든 다음에 윤보선에게 전달. 이를 본 윤보선이 에이 좀 약해. 더 세게 안 되나? 이래서 문익환 목사가 더 강한 표현을 삽입한 후 원고를 완성해서 D-Day인 3월 1일 날 비밀리에 명동성당에 모여서 설명서를 발표한 게 바로 민주시민구국선언이다. 맞나요? 근데 그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이 쓴 게 안국동 윤보선 네네. 대통령한테 갔고, 그다음에 동시에 문 목사가 쓴 게 갔는데, 네. 그 김대중 선생 거는 좀 이렇게 좀 유화적이고. 유화적이었고, 그래서 문 목사 거를 채택했다고 들었지. 섞은 게 아니고. 그거를 다시 조합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살아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1 민주구국선언을 어떻게 보면 이게 시국선언이랑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거 했다고 해서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곧바로 연행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당시 긴급조치 구호가 말도 안 되는 법률이었거든요. 그냥 그렇죠. 이게 정부를 비판 하는 그대로 잡아갔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잡아갔어요. 당시에 이제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 문익환, 이우정, 정일영, 윤방은, 김승원, 장덕필, 김태강, 안충석, 아유 많다. 문정현, 문동환 뭐 이렇게 많이 연행됐습니다. 이호에서도 연행이 됐었고. 그래서 결국은 김대중, 문익환, 윤보선, 함석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함세웅, 문정현 신부들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등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죄 판결이 났다 이겁니다. 이때 뭐 재밌는 일화가 많더라고 이 재판할 때. 많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그 상복을 입고 그렇지. 뭐 울었다. 그 재판장이 아니 왜 울으냐 이러니까 함석헌 선생이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죽어서 내가 곡을 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 근데 그때는 가족들이 이게 방청을 제한했어요. 한 가족당 2명만 예.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방청을 거부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네. 그러니까 카톨릭 쪽에서만 들어갔고 그쪽은 가족이 없으니까 신부들은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나 춘천의 수녀들이 주로 들어가셨고 신부 아닌 쪽 가족들은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함 선생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는데 그 자리에 제가 본 적은 없고요. 또 그것도 있던데 DJ가 이제 변론을 할 때 말을 워낙 잘하잖아. 그거는 뭐 막 터트리니까는 그 이제 함 신부가 딱 책상을 치면서 진짜 대통령이 여기 있네 이랬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그 김대중 선생하고 제야 분들하고 그
그 재판을 거치면서 굉장히 친해졌고 그다음에 서로 그 존경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고 이런 관계가 네. 그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그때 외신에서는 그걸 이제 민주주의 교육장 뭐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수고 목사고 뭐 정치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 현안에 대한 진술이 거의 강의 수준이었고 그래서 많이들 공부했다 그런 건 네. 있었죠. 올스타 뽑아줬어요, 아직. 그리고 그래 아니 근데 여기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재판 할 때 그 문익환 목사께서 많은 민주화 동지들과 같이 감옥 생활을 할 특권을 받은 것에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박형규 목사님 말씀은 뭐냐면 그 전에 이제 14년에 남산 뭐 삐라 사건 이런 걸로 이제 박형규 목사님 들어가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기로는 문 목사가 나온 이후에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조심스럽게 모여서 이렇게 좀 긴장된 상태에서 늘 일을 꾸미고 그랬었는데 문 목사가 나타나면서부터는 이걸 모두 다 축제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즐겁게 하고 사람들한테 가서 서명하라고 그럴 때도 당신 여기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아 얼마나 기뻐 이거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긴장 안 하고 막 서명했다 들어가서 엄청 고문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정말 명언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저 함석헌 선생이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죽어서 그걸 한다. 이거 너무 멋있는 말이야. 또 문익환 목사의 많은 민주화 동지들과 같이 감옥 생활을 할 특권을 받은 것에 감사하다. 이것도 멋지.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멋진 말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 사건으로 진주도 교도소에 갇혔을 때예요. 갇혔을 때 김수환 추기경이 면회 왔는데 대중형이 이렇게 말하지. 하느님은 교회가 진실로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사람들의 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조차 귀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난한 밑바닥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네. 너무 멋진 말이죠. 네, 근데 이거에 그렇죠. 진짜 안타까운 게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한국의 밑바닥 인생은 지금도 갈 데가 없다. 그렇지. 우리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이렇게 명언들이 속출했던 당시 사건이었고 재판이었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외신을 많이 타고 외국에서 그 한국의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이다. 또 유신 또 긴급조치에 대한 난발로 우리 민주주의 운동이 많이 어떻게 움츠러들었었는데 그런 민주화 운동의 어떤 촉매자 역할을 하는 그런 그렇죠. 대단한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뭐 그리고 요새도 SNS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잡혀가는 건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아까 김대훈 선수 말씀하셨다는 거가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네, 네. 해야 네. 되느냐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미에서 이제 해방신학이라는 게 나와 그렇죠. 있는 상태였고 한국에서 이제 그 기독교계 인사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면서부터 70년대 그러면서 민중신학이라는 게 이제 태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동환 목사, 안병무 목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게 제일 저는 감동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서대문 구치소에 이제 어른들이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 20대 학생들이 투쟁을 하다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고문당하고 이 어마어마한 폭력 앞에 우리가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인가. 좌절과 절망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정신을 놓치려 아슬아슬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데 어른들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안도가 되고 이제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좋아졌다는 얘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76년에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이런 역사적 관점, 긴 관점에서 보자면 그 76년에 그 전직 대통령, 전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서 굉장히 그 지식인들 한꺼번에 잡아 넣음으로 해서 박정희 정권의 토대가 결국 이 사건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문 대표가 축제 얘기를 했는데 아주 꼬마 이제 어린이들 그러니까 우리 문동환 목사의 딸이죠 문영미 씨 사촌 동생입니까? 네, 그렇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랬대. 니네 아빠 몇 년 받았니? 이러고. 그러고 모았다 그러고. 네. 야, 우리 아빠 더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이게 힘들고 눈물 나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지. 좀 자랑스러운 자랑스럽게 거지. 네. 그랬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번에 판결이 이제 무죄로 났기 때문에, 네. 요 사건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럼 본격적인 방송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이 박사는 문익환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에게 문익환 목사님은 저의 흑역사를 반성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죠. 1980년대, 뭐 87년, 88년 저 꼬꼬마 시절에 초등학생, 중학생 올라갈 때 뭐 아무것도 모를 때 나는 당연히 노태우보다는 김종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던 어린아이였던 시절이 있어요. 예. 김종필이 좀 낫지 않나 막 그러면서 그때 처음 이제 임수경 씨 방북했을 때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방북 갔다 와서 너무나 여기 당당하게 웃으시면서 그 수갑을 차실 때 모습을 보고 으아 저 빨갱이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아주 보면서 저건 다 죽여야 돼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주변에 있던 형들한테 얘들아 그게 아니란다 뭐 그런 얘기 듣고 또 이제 이 작가가 그 충격을 받았던 그 5.18 사진전처럼 저도 이제 그런 전단지나 그런 걸 받았을 때 그 퉁퉁 불고 물고문바다 퉁퉁 불어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런 분들의 시체들의 사진을 보면서 저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 얘기가 나오면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의식화? 반대의 의식화가 되어 있을 때 생각이 항상 나서 되게 좀 부끄럽고 근데 미안해요. 당시에는 공안 정국이었고 그냥 우리 어린 애들은 문익환 하면 다 빨갱이였어.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 안동 교도소에도 계셨죠. 네, 안동기도. 안동 교도소 그때 제가 딱 안동 교도소 어디냐면 안동시 풍산읍에 있어. 딱 내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 동네야. 우리 동네인데 그때 문익환 왔다고 난리 났었다니까. 빨갱이 두번 왔다고 안동 교도소에. 동네에서 소문나고 그랬다고 당시에 그랬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박사만의 흑역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우리 흑역사일 수도 모두? 있네요. 자, 그럼 세작은 진짜 목사님이시고요. 근데 사실은요, 이분이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니실 때 한경직 목사한테 강의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론하는 가족들끼리 빡세게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던 걸로 유명하고요. 그 특유의 저는 문 목사님하고 그 상대방을 포옹할 때 특유의 자세가 있어요. 이 김일성하고 예전에 그 포옹할 때도 사진도 있고요. 상대방을 다 포옹할 수 있는 이 손 이렇게 넓게 벌리세요. 그 자세 기억나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 보름달 오늘 오셨으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아유 몇 번을 아니, 근데 말씀하셨겠어요. 사실 아니, 근데 그거는 네. 그 얘기를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은 있는데 문 목사께 여쭤보지도 않았고 문 목사께서 저한테 어땠었다는 얘기를 해주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제가 책에다가는 그렇게 썼어요. 김대중 대 김영삼 책에서는 인터넷에서는 문익환 목사한테 걸렸다고 썼고 책에서는 그렇게 못 쓰니까 이게 저 신군부 애들이 만들어야 된 구라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썼는데 사실은 뭐 그렇죠. 제 책 보면은 나옵니다. 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 그게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문 목사님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YS가 23일 단식을 했거든. 근데 문 목사님도 20일인가 단식을 했어. 21일, 23일. 그 정도 단식을 했었잖아요. 감옥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 봤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단식이 워낙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단식이었고 그렇죠. 전환점이었으니까 그 정적인 의미를 높이 평가하는 걸로 정리를 해야죠. 아이, 그럼요. 네. 그 단식으로 아니 저 숨죽였던 우리 민주화 그러면 운동이 다시 일어났는데 그리고 그 앙숙 같았던 DJ와 YS가 다시 손잡는 계기가 됐고 그렇죠. DJ가 미국에서 저거 데모하고 그랬잖아 같이 YS에 단식 환영한다 이러고 그랬으니까 자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그 방송 나온 덕분에 또 EJ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계기도 그렇죠. 됐고. 네. 김영삼 특집 네. 우리가 김영삼 특집 하면서 빵 떴으니까 그렇게 됐나?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 목사는 1918년 6월 1일생입니다. 중국 길림성 양력입니다. 중국 길림성 화룡현 지신진 명동천 동구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문 목사는 자신의 출생지가 이 북간도였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방북재판 상고 이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두만강 서쪽 북간도입니다. 고구려와 발해 넋이 가는 곳곳에 스며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옛 강토를 못난 조상들 때문에 잃어버리고 중국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으면서 신라의 삼국 통일의 분리를 삼키며 자랐습니다. 우리의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끌어내는 김부식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국경을 또다시 휴전선으로 끌어내리고 이것을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국토 수호에 열을 올리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만 읽어보면 말입니다. 대단히 민족주의 성격이 강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한홍구 박사나 이런 분들은 전통적인 보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렇죠. 민족주의 보수 세력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문재린, 어머니 김신묵. 이 두 양반이 아버지 16살, 어머니 17살에 어머니가 한 살 더 많았네. 네. 이 작가가 매우 싫어하는. 매우 싫어합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네. 사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는데요. 그런데 동생 두한, 남동생 두한과 여동생 경희가 어릴 때 사망해서 결국은 3남 2녀가 되었습니다. 동생 이름이 두한이네요. 네, 네. 공교롭게도. 자, 그리고 이 아버지 문재린은 목사고 어머니는 이거는 좀 어느 자료에 권사고 또 다른 자료는 집사라 돼 있는데 이 박사 권사죠. 권사와 집사 차이가 뭐야? 권사와 집사의 차이는 뭐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집사보다는 권사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감리교 전통에 감리교 전통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 교회당 15명당 한 명씩 권사를 둘 수 있고 뭐 집사는 뭐 그런 규정이 없기도 하고 그래? 그리고 집사 같은 경우에는 입교하고 2년이 지나서 집사가 될 수 있는데 권사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래야지 권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집사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권사 같은 경우에 뭐 기도에도 인도할 수 있고 뭐 권면도 해줄 수 있고 그런 뭐 감리교와 그 장로교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권사가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사. 그렇죠. 권사였습니까? 근데 자료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자료는 권사, 집사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데. 자, 다시 합니다. 아버지 목사, 어머니 권사, 남동생 역시 목사, 또 본인도 목사. 그 정통 기독교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에도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세 명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매우 없지만 부정적이지. 매우 부정적인 근데 네. 이거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반공 보수 또 뭐 이런 친일 이런 친미. 역사 친미 이런 역사 때문에 뭐 싫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배타적이야. 다른 종교에. 그렇죠. 사실은 말이죠. 이제 종교 간의 화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종교 간의 화합이 일어나야 되고 전 세계 전쟁의 90% 이상이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종교가 사랑을 바탕으로 자비를 바탕으로 이렇게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게 종교인데 이 종교 때문에 종단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배타성 막 지하철에서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문 목사님은 불교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게 왜냐면은 이제 자기 와이프지 와이프한테 편지를 감옥에서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쓰는데 거기 불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석가의 길은 명상을 통해서 색의 공을 발견하고 맑은 눈으로 색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열반이다. 그의 정신적인 순례도 생로병사라는 사고에서 시작되었다. 이것 말고도 불교에 대한 얘기 곳곳에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뭐 생로병사 사실은 불교는 8고라고 하거든. 8가지 고통인데 그중에 4고가 이 생로병사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집안에서 좀 아버지가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공부를 한 걸 본 적이 있다든가? 집에서 따로 공부하시는 걸 본 적은 없고요. 이제 민주화운동 하면서 예를 들면 고은 시인이라든지 다른 스님들 많이 만나셨고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주체자가 어디 장례식을 한다는데 불교에서 한다, 카톨릭에서 한다 그러면 다 예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예식을 다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치면 안 된다. 그래서 늘 따라갔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좀 보수적인 쪽에서는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랬죠. 네. 그리고 그 문익환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한신대학교 라고 볼 수 네. 있는데 네, 한신대학교 학풍이 또 이제 뭐 예장 기장에서 나눠지는데 한신대학교 학풍이 굉장히 좀 자유롭고 자유롭죠, 그리고 아무래도 기독교 신앙을 이끄는 데서도 굉장히 좀
종교 간의 화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뭐 문익환 목사님 전후 해가지고 그 학교 학풍도 그럴 수 있고 또 문익환 목사님과 그 이후 덕분에 또 굉장히 그런 학풍이 생겼을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러니까 좀 1950년대 그 한국 사회 유명한 논쟁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한경지 목사하고 김재준 목사하고 미국에서 예. 같이 공부하고 돌아와요. 한국 기독교를 잘해봅시다 이렇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분단이 됐으니까 평양신학교가 내려와서 조선신학교하고 합쳐져요. 네. 네. 그러니까 김재준 목사, 한경지 목사 같이 강의를 하시는 거죠. 네. 네. 근데 김재준 목사께서 이 성경은 자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평양신학교 출신들이 이의 제기를 해요. 이게 그렇죠. 이단이라고. 예. 그래서 그 교단에서 김재준 목사를 제명해요. 예수교 예. 장로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장로회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기독교 장로회와 한신대학이라는데 네. 예수교 장로회와 다른 지역에 이 50년대 이미 노선 때문에 그렇죠. 갈라진 신학적 노선의 차이가 있었고. 네, 갈라진 이 거죠. 박사 신났네 정말. 그 전후로 가자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 이 평양 쪽 중국 쪽에서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그렇죠. 평양 쪽은 미국 선교부가 맡았고 예, 그렇죠. 만주는 카나다 선교부가 예, 맡아요. 예. 근데 미국 선교부가 이 조선반도에서 선교하면서 그 선교 원칙에 어떻게 돼 있냐면 기복신앙을 강조하라. 오. 그다음에 조선 사람의 지적 수준을 높이려 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예. 그렇죠. 아예.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예수가 식민지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살고자 했던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해방이고 새로운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일제가 싫어하니까 미 선교부는 타협을 했던 거고 그렇죠. 만주에 있는 카나다 선교부는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문재림 목사가 그 한국 사람 최초의 카나다 유학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년대 유학을 이제 시키고 그런 정도였으니까 문재인 목사는 문익환 태도가 목사 달라요. 아버지입니다. 아버님이. 태도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뿌리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서 이제 그런 기복신앙이 이렇게 예. 번성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진짜 배타석 뛰는 거는 또 이 종교 문제점은 우리나라 그 정통 그 기복신앙에 대해서 오는 것 같아. 뭐 그건 그렇고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런데 제가 이거 오늘 자료를 조사하면서 전 처음 알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문익점에 26대 선이라.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27대 선이 됩니까? 우리 무슨 네, 저는 그렇죠. 근데 아니 제가 그 초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알았었는데 네. 그 뭐지 문재인 후보가 저보고 2대 위라고 자기가 저보다 두 대 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문 씨는 본이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문익점 선생이 중간 시조죠. 그분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 사신 갔다 잡혔다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관직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관직에 나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이 하나군요. 네, 하나입니다. 그럼. 네. 관직에 나가지 말라는 그 얘기를 지키고 계시군요, 지금 계속. 뭐 문익점은 따로 설명해야 되나? 근데 뭐 부뚜껑에 모카씨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그 재배 고생해서 성공하셨고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을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 목화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그 계절상 겨울이나 그럴 때 그 추울 때 일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에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리고 그나마 있는 게 비단인데 비단도 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목화씨를 가지고 온 게 굉장히 조선시대 이후도 조식이라든지 해가지고 많은 평가를. 근데 그 목숨을 걸고 갖고 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잡히면 그거 죽으니까. 목화꽃 따가지고 씨 하려고 그럴 때도 거기 웬 그 중국인 아주머니가 안 된다고 막기까지 하고 또 통관할 때도 굉장히 고생했고 뭐 그랬던 얘기. 부뚜껑에 넣었다고? 예, 부뚜껑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문 선배 집안 얘기를 하는데 자, 문 선배 보면은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또 삼촌 다 목사님 아니십니까? 네, 그렇죠. 나도 그 길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신지. 그 너무 사시는 게 고통스러워서 피했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 어떻게 보자면 문 목사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교육하면서
강요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난 네가 알아서 네 살아라. 근데 다만 40 넘어갔을 때 네 얼굴은 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네 인생 네가 설계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목사를 안 했는데 실제로 그 보면 목사 그 대대로 이어가는 집안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특히 그렇죠. 아들이 셋씩이나 되는데 셋 중에 아무도 안 왔다는 면에서 이제 많이 눈총도 받고 그런 셈입니다. 네. 그래도 제가 그 비선으로 들은 얘기로는 우리 문 선배님은 그 젊으셨을 때 워낙 풍류를 즐기셔가지고 워낙 잘 그야말로 마음대로 사는 거죠. 제 작은 형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네. 그 양반도 못했고. 예. 아 그러면 저기 아까 3.1 민주국선 할 때 같이 잡혀간 분이 작은 형입니까? 왜 이거 그거는 이제 장남 문호군. 큰 형이. 문호군이 이제 그 당시에 가리방이 우리말로 뭔가 철판에 이게 써가지고 유인물 밀 때거든요. 그러니까 등사기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저 기름 먹인 종이에다가 철판 놓고 그걸 쇠로 글씨를 써서 예. 그러면 그 기름 종이에 구멍이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잉크가 들어가서 인쇄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썼죠. 그래서 타이핑을 했죠. 타이핑을 그거를. 해서. 예. 그건 잡혀갔다 바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바로 나왔죠. 그때 뭐 어머니는 이제 붓글씨 썼다고 들어갔고. 예. 그래, 자, 그럼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러면 왜 문익환은 북관도에서 태어났나? 1899년 2월 함경북도 종성에서 두민을 지낸 문익환의 고조부 문병규를 포함한 네 가족, 할아버지는 문치정입니다. 네 가족 141명이 두만강을 건너서 북관도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이분들이 전부 실학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북관도가 엄청나게 비옥한 땅인데 냅두면 중국이 먹어. 가서 우리가 개척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곳은 독립운동의 중심지면서 조선 청년들의 교육과 기독교 신앙이 싹 틔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요, 그쪽 최초의 신식학교 서전 서숙이 생기는 그 역사를 갖고 있고요. 처음에는 원래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 유교 사상을 믿고 있었는데 이때 25세 청년교사 정재면이라는 사람이 교사로 부임하면서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을 전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신문명, 신교육이 없으면 일본을 못 이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이분이 나중에는 그 명동 학교를 만들죠. 그리고 이분이 알고 보니까 신민의 출신입니다. 아버지 문재리는 독립신문 기자로 활동하다가 3.1운동 등의 문제로 일제가 이듬해 북간도 지방의 독립군을 색출하고 마을을 몰살시키는 행동을 저지르자 마을 대표로 자수하여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5명이 나왔습니다. 이거 다른 동네에서 이게 당했으니까 우리 동네 하를 좀 오면 안 되니까 미리 가서 미리 자수를 한 겁니다. 네, 그 마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총 4번의 오콜을 치르셨고요. 이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1928년에 캐나다로 신학 공부를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3.1운동 당시에요. 문익환의 모친 김신묵도 같이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문익환은 김신묵 등 뒤에 업혀서 같이 연행되죠. 문익환 선생이 나중에 그 생애 후반에 대해서 여러 번 투옥되는데 이게 훗날을 암시하는 복선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어릴 때 엄마한테 옆에서 연행됐는데 앞으로 너의 미래는 그렇죠. 투옥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도요. 김신묵 여사도 독립운동가 민족 사상가로요. 이 북간도에서 활동하면서요. 남편이 없는 가정의 생계를 혼자 다 감당을 했습니다. 여장부죠. 그래, 독립자금 모아가지고 군자금으로 대고도 했는데, 그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1989년 이제 문 목사가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잡히죠. 그래서 재판은 6월 26일 날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김신묵 여사가 아들이 재판하는데 재판 전에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은 72살이고 나는 95살이요. 이 칸이가 72살이지만 나한테는 아들이요. 너는 우리 7천만 민족을 위해 일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 심정으로 재판을 받아라. 이 칸아 그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김구 특집에도 그렇죠. 했습니다만 김구 어머니하고 또 생각이 그렇죠. 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때 재판정에서 이거 기록했던 사람이 문 선배죠. 네, 제가 했죠.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가 네. 우리 아버지한테 어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이게 써집니까? 막 이게 막 눈물이 앞을 가릴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쓴 거는 아니고요. 그때 외워서.
아니 그때는 그 부분은 제가 몰래 녹음기를 갖고 들어갔어요. 아. 그 주머니에서 녹음을 해서 음질이 좀 떨어졌지만 일단 녹음을 했어서 전체 문장을 다 풀어낼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못 갖고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아니 깜짝 놀랐죠. 얘기하실 줄 정말 생각도 못했고 근데 일어나서 얘기를 시작하시니까 그 정리하는 사람들이 쭉 오면서 이렇게 막으려 그러니까 예. 재판장이 이렇게 보다가 그냥 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두라고. 아닌데 95살인 양반이 네. 이런 기력이 어디서 납니까? 뭐 야, 아니 원래 장수 집안이세요? 좀 그런 편이죠. 무 목사님은 심장마비 네. 갑자기. 심장마비만 그 위기만 잘 넘겼으면 아. 사실 90 이상 사셨을 텐데 아. 몹시 아쉽죠. 이제 김진묵 권사는 매일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전태일부터 시작해서 이 민주화와 통일 관계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 명단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적어 놓으셨죠. 그래서 예. 나중에는 이 돋보기 두께가 한 1.5cm 정도 될 정도로 이제 눈이 나쁜신데 한겨레를 아주 일면부터 끝면까지 다 어허허. 읽으세요. 다 읽으셔서 거기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또 옮겨 적어 놓으시는 거고 그래서 그 명단을 놓고 매일 기도를 하셨죠. 이분들도 그렇지만 이분들의 어머니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뭐 이제 예.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재판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 말이죠. 우리 문성근을 기준으로 보면 예. 증조부는 동학혁명에 참가했고 네. 그렇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독립운동가였고 종조부도 역시 독립운동가였고 아버지와 어머니 또 삼촌은 민주화 운동가였고 뭐 집안이 말이죠. 아니 늘 얘기하지만 호랑이에게서는 고양이 새끼가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온 집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집안인데 예. 나라에서 지금 뭐 어떤 충분히 먹고 살게 도와주시고 있습니까? 뭐 출연하려고 하는데 출연이나 안 막았으면 좋겠네요. 그 MB 정부 때 심하게 막더니 이번 정부도 별로 다를 것 같진 않은데. 네. 대칭되는 집안 하나 있네. 그지? 뭐? 친일파로 살다가 유신을 하고. 그렇지. 예. 예. 근데 독재자로 그럴 살고. 기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림 목사가 그러니까 당시에는 카나다 유학생이라는 게 처음이니까 그렇죠. 해방 정국에서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밀번이 패망했다 그랬을 때 만주에서 얼른 가신 거예요, 서울에. 네, 먼저 가셨죠. 이승만 박사 교육했다 그러니까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만나고 오세요. 그때는 이제 동진이라는 이름을 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잖아요, 나라 이름을. 네, 예. 그렇죠. 근데 갔다가 만주에 오셔서 그냥 그 상세한 얘기를 안 하셨다 그래요. 그냥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셨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분단되면서 그 서울로 빨리 내려오시는 거죠. 문재림 목사는. 그러니까 중국 공산 세력, 뭐 러시아 공산 세력이 그렇죠. 번갈아 당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를 용인 안 한다니까 빨리 가자 이러고 갔고 문익환은 버틴 거예요. 난 좀 더 있어 보겠다. 여기서 버틸 수만큼 해보겠다 그러다가 46년도에 이제 내려오시는데 사실 서울에서 이승만 박사 쪽에서 같이 일하자고 여러 번 제안을 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없으니까 만약 그때 거기 갔더라면 이제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뭐 적산부터 해서 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해가지고 네. 뭐 완전히 집안이 달라졌겠죠. 근데 그걸 문동환을 데리고 이제 막노동을 다녔다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밖에 나가서 네. 문 선배님 차려봤는데 진짜 옛날 똥차가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것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친일파를 후손들 잘 살고 독립운동가 후손들 어렵게 산다 이런 얘기 여러 얘기 했는데 언제쯤 바로 잡힐까 모르겠네요 역사가. 근데 어쨌든 자 다시 방송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강인한 부모들 또 기독교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의를 생명처럼 여겼던 부모들의 성품 이게 고스란히 문익환 목사의 사상에 나타나게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목사는 자신들의 부모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부모에 대한 자랑을 하고 다녔고 네. 그랬는데 우리 조선일보에서 할 말을 하는 신문. 못마땅한 거야. 아이 뭐 자기 부모 자랑 이렇게 못마땅해가지고 이거 월간 조선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처럼 역사적인 고향에서 성골의 맥을 이어 태어난 걸 자랑하는 문 목사에게 이거는 뭐냐면 문 목사가 항상 낮은 데 임하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근데 아니야. 문 목사는 성골이야. 이걸 자랑 이렇게 일단 한번 까는 거야. 까고 시인 고은 씨는 김관석 씨의 말을 빌려 바른 말을 한다 이러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시는 문익환의 시예요. 지나치게 부모에 대한 찬양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평소에 그에게 김관석이 제발 아버지 어머니 예찬을 자주 하지 말라는 충고를 할 정도로 그의 부모와 가족에 대한 자기 도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시에서도 그것이 너무 과다한 영웅주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비판했다. 역시 조선일보. 그 방씨 집안에서? 네. 근데 이거 왜 그랬냐면 이때 이 월간조선 기자가 이거 인터뷰하려고 문 목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문 목사 여보세요 하는데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네 목사 안녕하세요. 저희 조선일보 하는데 끄고 그래. 조선 이러더래. 삐진 거야. 삐져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쓴 거지. 에이 진짜. 아니 근데 문 목사님 그런 정도로 어떤 좀 뭐라 그럴까 부드러운 이미지인데 그런 거는 좀 강단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막 강단 있게 뭐 안 맞고. 예. 그리고 뭐 철저하게 딱 자를 건 철저하게 잘랐죠. 근데 이제 아까 그 포옹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난민전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잖아요. 네. 북과 이제 교신한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화운동권 안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것도 다 분단의 그 상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우리가 통일운동하려면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늘 같이 안고 그랬었죠. 그래서 네. 그 가족들이 지금도 그 부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박원순 변호사가 자기가 기억하는 그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그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방북 후에 검사가 이렇게 발언한 것은 고무찬양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고무찬양 맞다. 서로 해줘야 된다. 네, 라는 말씀을 해줘야 하셨어요. 된다. 통일하겠다면서 안 하면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기억을 박원순 하거든요. 시장이 당시 문익환 목사의 변호사. 저는 그때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워낙 몰랐는데. 변호인단이 많아서. 근데 이제 박원순 변호사는 워낙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아주 두껍게 그렇죠. 책을 내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동료 변호사들한테 들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고무찬양 얘기가 문 목사님이 그 검사한테 가서도 그랬대요. 검사 당신 이불 속에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는 마누라한테 고무찬양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그래서 검사가 고개 끄덕끄덕거렸는데. 그럼 와이프한테 고무찬양 해줘야지 이불 속에서는. 예. 위트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자, 계속 방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25년에 명동수학교에 입학을 하시고요. 근데 이때 동창이 되시는 분이 시인 윤동주였습니다. 1932년에 윤동주 시인과 함께 은진중학교에 입학하고요. 이 학교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강월룡 목사, 송명규 씨, 이렇게 됩니다. 송몽규 선생은 윤동주 선생의 사촌이죠. 사촌인데 엊그제 신문에 동갑이라고 나오던데 아니고 네. 송몽규 씨가 2년 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고종사촌. 네, 나온규 선생도 거기 나왔습니다. 예. 네. 이 은진중학 출신 분들이 나중에 항일 독립운동에 많이 뛰어들었죠. 은진중학에서 같은 미션 스쿨인 평양 숭실중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요거는 순서적으로 왜 전학 가냐면요. 당시 은진중학이 학제가 4년제였어. 근데 상급 학교로 가려면 5년제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5년제인 숭실중학교로 갔는데 우리 숭실중학교는 김일성 특집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얘기했죠. 라인업 화려하다고 조만식, 황순원,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안익태, 예. 또 김일성의 부친도 예, 중태지만 윤동주 시인도 같이 전학을 가죠. 숭실중을 중퇴하고 다시 북간도로 와서 광명학원에 편입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역시 윤동주 시인도 같이 갑니다. 계속 그럼 같이 다녔다네요. 네. 그리고 1938년 도쿄의 일본 신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윤동주 시인과 갈라지게 되죠. 윤동주 시인은 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쿄 일본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또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니 그 분이 바로 장준하 선생입니다. 나이는 3살 어렸죠. 여기 문 목사님이 이 일본에 갔을 때
동생분도 같이 여기서 같이 공부했어요? 갔죠. 아, 문동환도 갔어요? 같이 갔죠. 같이 가서 신학 공부를 네. 했으니까 여기서. 장준하 선생이 사망하고 나서 문익환 목사께서 나는 이제 장준하 대타의 삶을 살겠다면서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에 뛰어드십니다. 원래 교수하시고 목사님 하시고 하면서 편안하게 인생 사실 수 있는데 스스로 가시밭길을 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익환 목사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화 문제나 통일 문제에 대한 생각은 오래전부터 가져왔지만 장준하 선생의 죽음이 결정적이었어. 나는 순전히 장준하 대타로 나선 거야. 그대가 못한 것을 내가 한다는 거였지.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항상 책상 위에 그 장준하 선생 사진을 이렇게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윤동주의 죽음도 문익환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문익환은 감옥에서 나의 왼쪽과 오른쪽에 윤동주와 장준하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동주가 없는 문익환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9살 젊음으로 동주는 지금도 제 옆에, 아니 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민족 정신과 기독교 신앙이 혼연일체가 된 그의 시 정신이 그가 자리를 비운 이 역사를 살아가도록 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빌면서 46년을 살아온 셈입니다. 동주와 함께 동주의 몸이 되어 동주의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장준하 선생이 74년에 사망했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에 뛰어든 건 그 74년 이후라고 보면은 맞는 겁니까? 본격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71년도에 전태일 열사 열사. 돌아가셨을 때 그때부터 성경 번역을 하시면서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영광이니까 이건 완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구속되지는 일에는 얽히질 않으면서 계속 전태일 열사, 이소선 여사 만나서 뭐 돕고 뭐 이런 일들은 계속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관계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번역을 끝낼 때까지 이제 구속되면 안 되니까 직접 개입을 안 했던 거고 민주국선언 사건이 그러니까 거의 막판에 잘못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장준하 선생님 얘기한 그 영정 사진을 늘 책상에 놓고 있으셨는데 3.1절이 가까운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네가 있었으면 장 선생이 당신이 있었으면 뭘 했을 텐데 그러니까 사진이 왜 네가 하면 안 되냐 이래서 그야말로 한밤 동안에 그냥 다 써버린 문장이거든요. 이게 무지하게 길어요. 민주국선언 사건이. 그냥 써내려간 문안이고 근데 그때도 성경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서명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문동환 집에 가서 보여주고 문동환이 쓴 걸로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근데 입이 맞아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된 거죠. 실제로 성경 번역의 마지막을 감수하지 못한 게 그걸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3.1 민주구국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을 마치지 못했다. 마치지 구속되는 못했고 바람에. 그리고 사실 성경이라서 당시 그냥 교도소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안 해주더라고 박 장관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아까 성명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로 3.1절 57도를 맞으면서 1919년 3월 1일 전 세계에 울려 퍼지던 민족의 함성, 자주 독립을 부르짖던 그 아우성이 쟁쟁이 울려와서 이대로 앉아있는 구국 선열들의 피를 땅에 묻어버리는 죄가 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을 모아 민주 구국 선언을 국내에 선포하고자 한다. 명문입니다.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자,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가. 자, 아까 말씀하신 야, 것처럼 예. 야, 씨, 뭐 바쁘다. 벌써 1시간이 2시간에 빨리 끝내. 알겠습니다. 아까 일본 유학 시절 가셨는데 여기서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한 분이 박용길 여사입니다. 문익환 박용길 여사는 장로였죠. 네. 네, 돌아가실 때는. 네. 경교고 나오셨고요. 자, 문익환은 이 박용길과의 결혼을 생애 최대 보화를 얻은 것으로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어머님께 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백할 때 일어나지 않아요? 엄마 나는 내 와이프가 이 세상 최고의 보물이야. 그 어머니가 질투할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와이프를 보셨을 때 그랬대. 연분홍 코스모스. 아니 근데 이제 뭐 이제 아들 모셔놓고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금슬이 그렇게 좋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어. 네. 그 또 목사님이- 편지에도 네. 항상
네. 또 존경어를 쓰셨더라고요. 네. 존경어를 쓰시고. 그리고 어머님도 정말 잘하셨어요. 나중에 그 투옥되셨을 때 종류가 다른 이야기로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편지를 매일매일 보내셨어요. 그 아버님이 아마 그 폐병이 있으셨죠? 네. 그것도 원래 장인어른이 반대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다 치료해가지고 폐병도 사랑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옥바라지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최고의 옥바라지는 음. 장영자 이철이에요. 이철이가 얼마나 옥바라지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문익환호는 늦봄입니다. 그리고 박용길 장로의 호는 봄길이었죠. 왜 호가 늦봄입니까? 이거 보통 한자로 많이 쓰는데 아까 또 한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다 했으니까. 늦봄이라고 호를 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늦게 참여를 한 거. 민주화 한 거죠. 운동에? 예.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만 해도 사실 거기 삼남 일녀잖아요. 네. 근데 다 공부를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장 선생 돌아가실 때 전세 그것만 남아 있었으니까 그 딸만 김옥길 총장이 2대 4년 장학금 줘서 다녔고 네. 못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 했던 분들 그 이승만 정권 밑에서 민주화 투쟁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생활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나는 막내가 대학교 4학년이었고 다 해놓고 늦게 시작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던 그래서 거죠. 호를 늦봄으로. 네. 근데 박용길 장로의 봄길은 그건 이제 늦봄의 옆에 같이 가. 고은 시인한테도 결혼하라고 그 얘기하시자마자 고은 시인이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게 문목 가시고 한 5, 6년 지나서 고은 선생이 한빛교에서 문익환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를. 근데 처음에 한 5분 지나갔는데 너무너무 강연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동영상을 안 찍고 있는 거야. 나 지금도 그 강연이 정말 이 고은이라는 예술가가 혼신을 다해가지고 문익환을 얘기를 하는데 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아쉽네 기록이 없어서. 너무너무 아쉽죠. 근데 그분은 정말 고은 선생이 예술가라서 이게 메모해가지고 그냥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고가 없는 얘기고 다시 하시라 그러면 못하죠. 그렇죠. 고은 선생 자주 등장하네 우리 방송에. 처음에 그 신혼 생활을 만주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꾸려나가시다가 해방이 되자 서울까지 걸어왔습니다. 이건 왜 걸어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문재림 목사는 먼저 내려가셨고 그다음 46년도 여름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만주에 있었던 재산을 상당히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만주에서 서울까지 내려가겠다는 사람을 군단을 조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끌고 인솔해서 근데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른 분들 다 보내고 맨 마지막에 출발했어요. 그 3판선 넘을 때까지 정말 고초를 겪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943년에 학병을 거부해서 만주의 봉천 신학교를 옮긴 뒤에 1947년에 조선 신학교를 졸업을 하십니다. 이게 나중에 한신대가 네, 됩니다. 한신대. 1949년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한국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원래 아버지의 그 의형제 골든 스코빌 아마 그분의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군에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통역병을 맡았습니다. 이게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빨갱이하고 싸우려고 자원했는데 왜 문익환이 빨갱이야? 그러니까 아니 왜 공산당하고 싸우려고 자원입대했는데 왜 이걸 문익환을 빨갱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문 목사님이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문 선배가 보수주의자이기도 하고 민족주의자이기도 했다 그랬는데 문익환의 아버지 문재린이 공산당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당한 적도 있었고 소련군에게 끌려가 고초를 당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고향 북간도의 명동 또 역시 중국 그쵸. 공산당의 조선인들에게 뺏겼고 그렇기 때문에 문익환은 자연스럽게 공산주의를 싫어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저 방북 재판정에서는 판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을 때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이건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었지. 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또 그 해방 직후 엠마누엘 단이라는 반공 기독교 청년 단체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익환이 빨갱이다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예전에 고생하실 때 그것도 있었거든. 내려올 때 이제 그 공산당인데 잡은 거야. 잡아서 이제 막
짐을 깠지 센터를. 그랬더니 이제 영어 성서가 성경책. 나온 거야. 음. 그랬더니 걔들이 이거 뭐냐? 그랬더니 여기서 정말로 웃긴 답변을 하셨는데 넘어갑니다. 이거 미국 거지? 아니요, 영국 겁니다. 그랬다는 썰이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사실이에요. 아, 그래요? 아, 네, 영국 거라고 해서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러면, 한 시간 정도 했는데, 뒤에 거는 노래 곡 듣고 와서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협동조합 광고 또 듣고 왔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이 지금 한 300명 되나? 오늘 7월 23일자 현재 271명입니다. 그리고 모금 금액은 3,945만 아우. 원입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금액은 엄청나네요. 원래 저희가 어. 1인당 5만 원 한 구에. 그래서 한 구제. 1000명에서 5천만 원 이랬는데, 300명이 안 되는데 4천만 원. 아니 근데 모금이 아니라 출연금 아니에요? 출연금이 그래서 출연금이니까 출연금. 나중에 그 운영해서 남으면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나눠주면 되잖아요. 생활 네, 역사 네, 협동조합이니까, 네. 우리, 다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그럼요. 일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왜 저도 아직 못 냈는데 전 내겠습니다. 목표를 감사합니다. 왜 1000명을 잡았냐면, 일단 우리 팬클럽 회원이 12,000명이 넘잖아. 그렇죠. 그리고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또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100만 이상이 들으니까 100만에서 300만까지 들으니까 문목사 특집 나오면 300만 듣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그 지금 협동조합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보지막이를 네. 시작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민주 진영을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잖아요 시민들이. 네. 근데 몽땅 다 몸빵하랴 n분의 1 돈 내랴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거를 일종의 이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장소, 늘 연대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서 네. 그러면서 이 안에서 돈도 좀 벌고 네. 그 번 돈으로 좋은 일 하면서 지치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EJ도 이거 분명히 성공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 녹음도 되고 그런 또 그 사람들 만나서 이게 뭐 공개 방송도 하고 예. 이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 프로그램 듣는 분들 경우에는 이 세 분이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자기 돈 너무 쓰지 않고 예. 그래도 이 살면서 할 수 있어야 이 프로그램이 오래 지속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말 역사를 안 가르치는 나라에서 정말 소중한 프로니까 듣는 분들께서 한 분 한 분 이게 돈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출연하고 그렇죠. 내가 탈퇴한다 그러면 돌려받는 거고 네. 또 이거 분명히 잘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돈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오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말씀 하세요. 이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뭐 방송 계속 합시다. 예. 네, 계속 가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십니다. 여기서 프린스턴 신학교 대학원 과정을 마치시고 신학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을 합니다. 1955년 한빛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신대와 연세대에서 구약을 가르쳤습니다. 교수 시절에는요, 상당히 엄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별명이 문익환이 아니고 문익광! 아까 얘기한 대로 김근태 전 의원도 그렇게 야단을 많이 맞았다고 그러는데요. 교무과장으로 재직하셨을 때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밀리면 가차없이 퇴학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아 그랬어요? 이거는 그래요. 사실 이제 안 어울리는 거죠. 돈 없는 사람 학생들을 가차없이 퇴학을 시켰다. 문목사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데 그래서 비난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아 그래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 박용률 장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신학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남들을 챙겨주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철저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챙겨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강한 매질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저는 이 리포트를 낸다거나 숙제 내고 이러는 거를 정확하게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학비 얘기는 사실 처음이고 이렇게 배워가시는 겁니다. 그런 면도 새로 배우네요. 네. 학교를 그만두신 것은 1970년이고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성경의 번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성서는 번역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신교 쪽에서는 구약이 번역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로마 교황청에서는 번역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여기서 이제 성서 해석을 놓고 이단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못하게 했고 그랬는데 64년인가 66년인가 이제 나라별로 해도 좋다, 언어별로 해도 좋다라고
교황청이 얘기를 예. 했고. 그부터 저기 무슨 공회에서 그거를 음. 어딘지 기억 못하는데 그 공회 때 이제 자국어로 성서를 여기 그 바이블을 번역할 수 있고 뭐 토착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가 나고 그리고 그 토착 문화에 대한 존중을 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랬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6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양쪽을 다 하시다가 이제 집중한다고 70년에 이제 그만두신 거죠. 76년까지 지속됐으니까.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세작이 김근태 선생 얘기를 했으니까 그와 관련된 일화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 김근태 선생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같이 수감되어 있던 문목사께서 면회은 인재근 여사에게 시를 하나 적어서 주셨습니다. 제목은 근태가 살던 방이란다. 아. 근데 이거 저기 문선배께서 낭독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근태형 돌아가셨을 때 명동성당에서 어. 제가 읽었어요. 예. 오늘 이 박사 뭐예요? 아, 참 민망하다. 근태가 살던 방이란다. 밤새 죽어 쓰러져 있다가도 아침만 되면 꿈틀꿈틀 일어나 앉아 눈을 빛내던 방이란다. 인재근의 고운 얼굴 아른거리지 않았더라면 해파리처럼 풀어지고 말았을 몸, 죽음을 깔아뭉개며 아침마다 되살아나던 근태의 방이란다. 동댕이 쳐진 신념 손톱 끝에만은 남아있어 곤두박히는 나락을 쥐어뜯으며 기어오르던 서울구치소 병사구호실 근태의 방이란다. 1986년 5월 31일 토요일 근태를 이감시키고 그의 흔적을 지우려고 새로 말끔히 페인트 칠을 했다지만 어찌하리요. 창문 틈에 남아있는 근태의 손톱 자죽을 철창에서 풍겨오는 그의 입김을 철창 너머 푸른 하늘에서 웃음으로 다가오는 그의 두 눈을 눈만 감으면 나는 바람으로 풀어져 울며 불며 벌럭인다. 근태가 휘두르던 깃발로 민중의 깃발로. 문 목사님은 목회자이기도 했었지만은 시인이기도 했었으니까 네. 여러 편의 좋은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이거 뭐 친구의 영향을 받았나요? 아니, 그 어려서부터 그 시를 쓰고 싶어 하셨는데 옆에 윤동주가 있어서 못 쓴 거죠. 윤동주가 워낙에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잘했으니까. 뭐 잽이 안 되니까 못 쓰셨던 거고 이제 성경 번역하면서 네. 거기 이제 시편을 번역하면서 네. 이제 습작을 하기 그 시작하신 어렸을 때 거죠. 다시. 친구분들 중에서 가장 늦게 등단을 하신 거죠. 그런 거죠. 네. 네. 또 시편 얼마나 아름다워. 이때까지는 목회자로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서민들, 민중들의 삶에 관심 정도만 기울였던 문익환 선생이 사회운동, 민주화운동으로 뛰어들었던 계기는 전태일의 분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혁당 사건, 김상진 열사의 죽음, 장준하 선생의 죽음이 이어지면서 점점 민주화운동 쪽으로 더 들어가게 됐던 거죠. 1975년 4월 모교 기도회에서 문익환 목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를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 참회해야 하겠습니다. 김상진 군은 천추의 남을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정의가 서기 위해서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부끄러워 꼭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라고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이 설교로 처음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시죠. 그리고 곧이어서 3.1 민주구국선언으로 최초의 감옥살이를 하시고 22개월 동안 복역하십니다. 그때 연세가 58세였습니다. 어이구. 상당히 늦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옥살이를 했는데 당시 건강은 괜찮았습니까? 아니, 번역하실 때 사실 몸무게가 한 80kg 넘어가고 허리가 뭐 36인치. 아, 저 정도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네. 뚱뚱하셔서 예.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 신경도 예민하고 그래서 한쪽 귀도 예, 그때. 멀었고 아, 고혈압 있고 예.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뭐 놀라울 정도로 잘 견디시고 적응을. 잘 싸우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요가를 하면서부터 그 요가가 깊어지면 예. 그 위장이나 심장까지도 컨트롤이 된대요. 아. 그러니까 심장약을 끊었고
그걸 믿었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아. 거죠. 네. 아니, 요가 방금 말씀하시니까 내 아들 성근이 몸이 약해서 요가 좀 배워야 되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다 그러는데. 아, 그러셨나요? 여러 가지 배웁니다 오늘. 요가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때 감옥 한 22일 정도 그때 단식을 하셨죠. 아마. 네, 그랬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요가를 배우기 시작하셨고요. 1977년 12월 31일에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되십니다. 나오시자마자 다시 민주화 운동을 하셨죠. 그리고 박 정권은 형 집행 정지 취소!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1979년 12월에 추록을 하시죠. 박정희의 사망으로 서울의 봄이 올 것 같았는데 우리의 뻐꺼형! 뻐꺼! 다시 박정희 못지않은 뻐꺼형이 다시 집권합니다. 그리고 5.17 비상계엄 확대 때 문익환 목사께서 자택에 연행당하십니다. 이때 혹시 자택에 계셨습니까? 연행 당할 때? 여기 저는 없었어요. 없었고. 네, 네. 5월 17일 자정에 연행이 됐는데. 신군부는 문익환 목사를 불법 감금하면서 그 사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문익환 목사를 엮어버립니다. 재판 결과 20년형을 선고받으셨죠. 그리고 1982년 12월 8일에 형 집행정지로 또 추록을 하십니다. 1985년 민통련을 발족해서 의장에 오르시고요. 이듬해 문 목사님이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시는데 그 도중 이동수 열사의 분신 투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부는 문익환 목사께서 이 사건을 조종했다고 보고 수배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경찰에 자진 출두를 하시죠. 그리고 또 3년형을 선고받으십니다. 이거는 왜 자진 출두를 했냐면 수배를 받고 내가 도망 다니면 죄를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당시 대구에 계셨나 그랬나? 대구 계명대학에서 네. 집회를 끝내고 학생들이 무등 태워서 이렇게 학교 캠퍼스를 한번 돈 다음에 정문에서 인수인계를 한 거죠. 야, 이때 연세가 67살 때셨고요. 이번이 그때가 네 번째 옥고였습니다. 네. 1987년 대선에서 민통련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이게 이제 비판적 지지파라고 하는, 네. 비지파라고 하는 건데, 사실, 문 목사가 이제 YS랑 DJ랑 이게 단일화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민통련에서 정책회의를 했었다고, 그렇죠. DJ와 YS 불러서 자, 질문도 얘기해보자.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또 YS가 게임이 되나? 뭐 물어볼 게 뭐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김대중을 지지하는 걸로 돌아갔습니다만은. 그냥 DJ 지지한 거는 그런 내용 갖고 지지하고 또 김영삼 어쨌든 또 기독교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게 또 같이 그리고 뭐, 우리가 YS 특집, DJ 특집에서도 항상 얘기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정승화가 이제 통일민주당 입당하면서, 그렇죠. 네. 이 통일민주당 김영삼의 입지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따로 출마를 하더라도 이렇게 유세해 보면서 우열이 가려지면 단일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도 했었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이제 윤보선 허정 단일화 방법이거든요. 근데 허정 그 내각 수반이었나 그 당시 예, 네, 네. 출마했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된 거죠. 양쪽이 그냥 팽팽하게 갔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정말 고통스러웠죠. 저도 수일이 이제 들어가서 이거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이거 그냥 집니다. 그래서 선거 3일 전인가 동교동의 지하에 뭐 여러분이 모여서 경론을 벌이셨다고 그러고, 근데 거기서 결국 설득해내지 못하고 간 거죠. 그래서 선거는 패배했고 민통련은 4분 끝에 발전적 해체를 선언하게 됩니다. 역사가 돌고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지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지난번에 대선 끝나고 총선 끝나고 우리 방송했을 때도 이게 역사가 반복돼서 이런 지역 분열이라든지 또 진보 세력의 분열이 항상 일어났다는 허정 얘기를 윤보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후에 1989년 유명한 전민련이 결성이 됩니다. 전국 민족 민주화 운동 연합 이 결성이 되고요. 문익환 목사께서 상임 고문 자리를 맡으십니다. 그리고 그해 3월 25일에 세작이 얘기했던 방북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87년 대선 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 일어나고 그래서 뭐 그런 영향으로 이게 중간에 나오신 것 같은데 이게 이한열 열사 장례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셔가지고 당시에 뭐 연사들이 많았지. 그렇죠. DJ도 당시 연사였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시죠. 연설이라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돌아가신 분들의 열사들의 이름을 목나 외쳤던 26인의 열사 이름을 외쳤습니다. 우리 전두환 특집에서 이걸 네. 생으로 한번 틀어다 드렸었는데 그래서 다들 이때 눈물을 흘렸다 그랬는데 우리 문 선배가 얄팍하게 예. 이거를 갖다가 또 뺏겨가지고 코스프레해서 탄핵 때 예. 얄팍하게 코스프레했어 이거를. 아, 진짜. 아니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뺏긴 건지도 모르고 아이고 우리 정말 멋있다 우리 정말 멋있다 이랬을 거 아니야. 에이 진짜 이게 아니고 다 아빠 거 뺏긴 거다. 예. 로열티 지급 안 해도 되잖아, 이거. 그럼. 아버지니 그러지. 그럼. 자 그리고 그 방북 이제 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문익환 목사라면은 평생을 들어서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민주화 운동, 또 하나는 통일 운동. 그렇죠. 여기서 이제 통일 운동이 나오는데 방북에 올랐습니다. 김일성이 1989년 1월 신년사를 통해서 연방제 통일 방안이 민족적 합의의 기초로 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평양에서 북과 남의 각 당, 각 정파 인사들로 북남 정치 협상회를 가질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4개 정당이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3개 정당이네. 각 당의 총재들 그리고 문익환 목사, 백교환 선생을 초청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은 응하지 않았고 이제 문익환 목사 가게 됐는데 문익환 목사의 방북 이유는 일단 오래전부터 결심이 섰다. 그런 거고 또 남북 통일에 정부 인사뿐만이 아니고 민간인들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통일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80년대 학생들이 끊임없이 죽어나갑니다. 이건 스스로 몸을 던지는 거지. 분신이라든가 또 투신이라든가. 그렇죠. 이 학생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도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그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남과 북의 분단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에 학생들이 우리 얼마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엄청난 수가 목숨을 끊었고요. 이때 뭐 일단 제가 열사는 이제 겹치니까 생략을 하고요. 말씀드리면은 김태훈, 김익기,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진성일, 송광영, 박영진, 김종태, 박혜정, 황보영국, 박종만, 홍길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투신, 분신 그것도 대부분 내용들은 다 그거였습니다. 독재 타도, 군사정권, 광주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을 다 이때 나이가 평균 나이가요 21살, 23살 많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북 재판정에서 문 목사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몸에 불을 지르고 죽어갑니다. 저는 학생들 앞에서 제발 죽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살아서 싸워야지 왜들 죽느냐고 제발 죽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렇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계속해서 죽어갔습니다. 제가 간 후에도 북으로 간 후에도죠. 2명이 죽었어요. 저는 자신의 영달을 생각하지 않고 민족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자기의 몸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청춘을 민족에 바치는 젊은이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서 젊은이의 죽음을 하나라도 막고 싶어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계셨습니까? 예. 예.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이 죽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문 목사가 이북으로 간 거는 1948년에 있었던 김구와 김일성 남북 협상 그게 재판이 아니냐. 당시 김구 선생이 김일성한테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것처럼 문 목사도 김일성에 이용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비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뭐 한 한 달 정도 동안 뭐 조중동 뭐 KBS MBC에서 모든 언론이 이제 뭐 노망부터 시작해서 별 흉한 말을 다 했었죠. 근데 아까 이제 민간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즉슨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국끼리 만나면 이게 정부 주체이기 때문에 예. 체면 때문에 합의가 어려워요. 요번에 우리 지금 개성도 뭐 격 문제 갖고 이제 계속 처음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이게 뭐 눌렸다 졌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민간이 만나서 그러니까 두들겨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걸 한번 가슴으로 쳐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깜짝 당신도 굉장히 놀라셨고, 그러니까 평양 떠난 다음에 이제 북경 계실 때에서 통화를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도리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근데 이제 핵심은 결국 아까 이제 포옹하는 얘기를 했는데 김일성 주석하고 이렇게 만날 때 보면요. 동영상 보면 김 주석이 이렇게 나오면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어요. 예.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가서 안아버리거든요. 그러고는 앉자마자 우리 분단 50년을 넘기지 맙시다. 이러고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오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8년 김구 선생 이후에 공개 방북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몰래 갔다가 그냥 돌아오고 입 닫고 있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이제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망명한 다음에 네.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공개 방북은 없으니까 처음에는 북쪽에서는 비공개 방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각오하고 오는 거잖아요. 원래 처음에 진행하셨던 분도 비공개로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목사님께서 아니다, 이거 공개로 해야겠다. 정경모 예. 선생이 이제 중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문 목사는 처음부터 공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각오하고 온 사람과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까 이제 방북 동기 중에 그런 정서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회과학적으로 당시 동굴압파가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져 가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게 분단이 동서 냉전 구도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게 깨져간다, 흔들린다. 이때 우리가 잽싸게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세계사적 흐름을 읽은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고려연방제가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연방제로는 부지 하세월입니다. 이렇게 딱 그냥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연방제는 남북 정부가 따로 있고 고려연방제가 만들어 거기서 외교와 국방을 관장한다는 네. 건데 우리 이념으로 분단됐고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군대를 합치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일단 이산가족이 죽고 있으니까 만나고 경제교류하고 문화교류를 해나가면 남북 국민들이 점차 통일에 대한 생각이 생기어 나가고 그럼 그 동력으로 정치 군사 문제도 나중에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길게 보고 갑시다. 이 제안을 한 것인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김주석이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60년 초에 고려연방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89년이니까 30년 만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북쪽에서. 그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91년 남북 기본합의서도 체결이 된 거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합의를 했고 네, 김주석의 양보도 많이 받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노태우가 안 받았는지. 아니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이용구 통일부 장관을 임명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던 통일 방안이 체제 연합 방안이라는 거예요. 네. 이용구 장관이 이 카톨릭 쪽이나 이쪽으로 많이 SOS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강경파한테 내가 밀리니 시민들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 여론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육공 정부가 준비하고 있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문목사는. 77선언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그러니까 평양에 가서 북쪽 통일 방안을 남쪽의 체제 연합 방안으로 끌어다 붙인 거죠. 근데 저도 그때 이제 그때 4.2 공동성명서라는 걸 냈는데 문 목사가 그 합의문을 보면 백미가 사실은 9번째 항입니다. 그거를 정경모 선생이 이제 그 합의문을 네. 썼는데 써가지고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쭉 읽고 기가 잘 정리하셨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더 넣읍시다. 그러고 말씀하신 게 구항이거든요. 근데 구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점은 이상의 합의가 앞으로 있을 남북 당국장 간 회담의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각자는 당국과 제정치 단체에 이를 건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 민간인이고 민간인으로서 북쪽 통일 방안을 남쪽으로 끌어왔는데 이거는 민간이니까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 당국자가 만나서 이걸 합의하라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끝없이 노태우 대통령한테 이걸 받아들여라. 받아들여서 남북 정상회담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주문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통일 방안은 체제연합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이 내정에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국민적인 충격을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빌미로 공안 정국을 만들어서 예. 이제 자기 이제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활용을 해버린 것이 문제였죠. 대신 그 정신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로 연결됐고 예. 실제로 2000년 6.15 선언은 89년 4.2 공동성명서를 줄여서 옮겨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노태우는 돌려줄 선물을 공안 정국으로 돌려줬습니다. 그런 거죠. 산삼을 갖다 줬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대충 국굴에서 버린 거예요. 자, 당시 안기부 발표를 보면요. 네. 김대중 대통령하고 방북하기 전에 만났습니다. 문 목사께서 네, 만났죠. 만났는데 그때 문동환 선생도 같이 계셨나요? 세 분이 같이 그랬다는 것 같아요. 네. 만났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가라.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부영, 이재호, 백기환, 개운재 등과 회동해가지고 입북 계획을 미리 고지했다라고 하는데 이재호?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재호의 자서전에 보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회합을 했다고는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나 따로. 이렇게 할란다라고, 갈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믿은 사람도 있고, 백기환 선생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문익환 전직 보건에 직접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재호 씨는 자기는 억울하게 이 사건으로 이재호씨 잡혀가거든. 자기는 나는 문 목사 가는 줄도 몰랐다. 네. 그런데 잡혀갔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누구야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상당히 김영삼- 좀 원망하는 듯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영삼 총재한테도 그 유원호 씨를 보내서 얘기했죠. 예, 가겠다고. 예. 그런데 사실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민간으로 하려면은 정부에 이야기하고 가라. 예. 근데 이거는 가지 말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지. 그렇지 그때 당시. 받아주겠어? 노태우가 그거를?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일본을 거쳐서 가셨죠. 그랬죠. 일본을 그냥 또 나가면은 어디 나가 이럴까봐 그렇죠. 그쪽 종교단체에서 초청 형식으로 아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정부에 알린 거지. 나 방북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제 그때 편지를 썼나요? 알린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당시 한겨레 기자를 불러서 왜 가는지를 굉장히 긴 시간 인터뷰를 했어요. 하고서 내가 평양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친구가 평양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팩스로 이제 한겨레 신 본사에다 보냈대요. 일단 무지하게 하다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야, 미리 알려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발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거를 우편으로 붙였죠. 정부 당국에.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 일본 대사관. 예. 그러니까 며칠 그 기다리- 다음 날 시간이. 도착을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평양에 도착해서 한 첫 성명은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가슴과 눈으로 하는 대화를 하러 왔습니다. 어느 한편을 이롭게 하고 한편을 불리하게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말이 무엇이겠냐는 걸 찾아왔습니다. 한편이 이기고 한편이 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 가슴 한 구석에 내가 이렇게 방북을 했을 때 어떤 비판론자들이 비판을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남쪽에서 이를테면 그 정부가 뭐라 그럴 거는 당연히 네. 각오를 하셨을 거고, 근데 대신 이게 공안 정국이 돼서 당시 이제 그 노조 파업이나 이쪽이 완전히 다 네.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상치 못했고. 아니 근데 여기 그 정교조 문제도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네. 가장 난리쳤던 게 기독교 집단입니다. 교회. 한국 교회에서 그 막 무슨 방공 걸기대 하고 문목사 그렇죠. 막 예. 비난하고 그건 어쩜 예상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는 뭐 별로 걱정도 걱정 안 안 하고. 하셨고? 다만 이제 뭐 그 노동운동이 탄압받은 부분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죠. 나중에 예, 훗날. 자, 김일성과 회담 때 아까 뭐 많은 양보도 받았다는데 주체 사상을 비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수령 중심의 주체 사상에서 인민 중심의 주체 사상을 바꿔라. 예, 그런 근데 옆에 얘기죠. 같이 배석한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렇게 하나? 원래 그 비서가 옆에서 깜짝 그냥 놀랐다고. 적고만 있었거든. 근데 이 얘기 듣자마자 아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 김일성이 가만히 제지시키고 딱 그랬대. 그렇죠.
주최사항도 인민에서부터 온 거죠라고 인정을 했대요. 여기서. 예, 예. 하여튼 용기는 근데 이북에 가서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있는 것 같고. 자, 이제 귀국을 합니다. 4월에 일본을 경유해 귀국한 직후에 바로 구속이 됩니다. 이 5번째 구속이었는데 문 목사 방북 이후에 이제 문기현 신부 또 임수경 씨의 방북이 이어졌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공안 정부로 몰아갔는데 이 공안 정부에서 다시 투옥된 문익환에게 미국 친우 봉사의 집행위원회에서 1992년 노벨상 후보로 문 목사를 추천했다. 그런데 이때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같이 후보로 올라갔는데 네. 재밌었는데 근데 두 분도 안 됐네. 그러니까 92년에 노벨상 안타깝다. 최초로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거 노벨상 못 받으신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방북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그 자서전을 쓰실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정부 당국이면 이쪽에 정말 간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의 기록을 할 수 있게 좀 허락해달라. 예. 그러니까 추록 전에는 이거 빼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삶을 좀 정리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허락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 번역을 최종 감수 못하게 한 일하고 그때 당신 삶을 기록하지 못하게 한 게 제일 아파요. 그러니까 그 일제 때부터 관계했던 사람들이 일기를 못 써요. 쓰면 그게 다 기록이, 그러니까 일제한테 잡히는 이제 기소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때도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년 시절부터 일기를 못 쓴 분이에요, 이 양반이. 그런데다가 뭐 기억력이 뭐 좋은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거 허락 안 한 게 지금도 참 아쉬운 점이. 아쉬워요. 왜 그래야 되나? 평전 쓰신 분도 그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 기록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네, 기록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합의를 많이 해서 왔어요. 그죠? 하셔오셨는데. 그렇죠.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해서 통일 문제를 타결하고 정치 군사회담을 통해서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동시에 다방면으로 교류와 접촉을 하고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촉진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서 문 목사가 3단계 통일 방안. 그렇죠. 이게 네.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낮은 단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계 나누기 나름인데 이제 3단계도 있고 또 더 세분하면 5단계도 되고 그러죠. 근데 그 김대중 선생은 뭐 71년부터 그 생각을 하신 분이니까 그동안 늘 소통을 하시면서 그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고려연 방제는 어떻게 보면 2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고려연 방제 전에 교류협력 단계를 도입하자는 거였고 그게 이제 합의서에는 그 병행 추진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가 있죠. 예. 자, 그럼 공안정국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문 목사 돌아오시자마자 조중동을 비롯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그냥 융단 폭격을 가했고. 그렇죠. 당시 민자당이지. 민정당이군요. 민정당 민정당이죠. 박준규 의원 같으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문 목사에게. 대놓고 미친놈이라고 그랬고. 아까 뭐 정신 이상자 뭐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노망. 노망자 뭐 소영웅주의자 뭐 이렇게 온갖 비난이 쏟아지면서 이거를 그래서 노태우 정권 이용해가지고 이걸 전교조를 탄압하는 데 써먹고 그렇죠. 또 울산 그 당시 노동자들이 크레인 농성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 탄압하는 데도 써먹고 학생들 탄압하는 데도 써먹고 그래서 정말 이 민주화 운동이 아주 융단 폭격을 맞았는데 그래서 일부 제야 단체에서 아니 문 목사가 북한을 왜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항의 아닌 항의 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예, 있었고 그거를 이제 아예 공판정에서 참 가슴 아프다. 나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예.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때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라병이 생기셔가지고 그 우라병은 그러니까 그 최저연합 방안에 맞게 끌어왔는데 이걸 그냥 받아가면 되지. 왜 이걸 공안정국에 이용해서 갖다 넣어가지고 단절시키느냐 이게 화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합의를 해서 왔는데 그 전 4번은 독재자 보고 물러나라 그러니까 깜빡 넣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가셨는데 이건 합의해 왔는데 왜 이걸 버리냐. 그러니까 이제 우라가 깊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추록하셨다가 1994년 1월 18일에 사망하십니다. 예. 예, 당시 그럼 나이가 76이죠. 우리 나이로. 예, 예. 70년에 돌아가셨는데 전혀 생각을 못 하셨다고. 그랬죠. 예, 생각도 못 했죠. 그리고 병명은 이제 심장마비입니까? 심장마비. 심근경색이죠. 95년을 기다리셨거든. 95년에 원래 뭐 통일의 원년으로 하자 그런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우리 방송에 누누이 내가 DJ 빠라고 얘기하는데
DJ 사진 중에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사진이 있어요. 예. 문 목사 장례식에 가서 또 DJ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네.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예. 거기서 또 이제 우리 저 대성통곡을. 문선배에서 붙잡고 또 우는 그런 사진 예. 찍혔는 게 또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그 많은 얘기 장례식에서 많은 또 민주화 동지였으니까 네, 뭐 말씀 없으시고 음. 그냥 저 보자마자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심부름을 많이 다녔거든요.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워낙에 아들같이 하셨으니까 저 보면서 이렇게 떠오르셨겠죠. 예. 그 뭐 그러면 DJ 정부 때 DJ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근아 이랬습니까? 자네 그냥 자네, 그래 그냥. 자네 그렇게 하셨죠. 예. 어이 전에 그 청와대에도 좀 가고 그랬어요 DJ 정부 때? 저는 뭐 거의 뭐 가족 모임 때문에 한두 번 가족 간 모임 적, 나가고. 큰 여러 명 모일 때 간 적은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미국 망명 후에 귀국하셨을 때 이제 정치 입문 권유를 굉장히 강하게 하셨었죠. 그러니까 80년 내란 음모,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공판 기록을 그때 제가 만들었고 그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 교포신문에 전문이 늘 실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가셔서 이게 보시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냐. 그러니까 문성건이가 뭐 썼다 뭐 이러면서 들어오실 때 이제 그 비서들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다고 그러죠. 워낙 저도 그때 몇 번- 유명하시잖아요. 그 재판 때 모든 기록을 다 네. 체킹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아니 내가 이 말을 말씀 왜 드렸나 갑자기 생각나서 네, 그죠? 네. 김지미 씨가 네. 문성근 명계남 이런 사람들 DJ 정부 들어서 갑자기 막 설친다 뭐 그런 얘기 하고 그래서 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야, 지미 씨발.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방북으로 인해서 통일에 물꼬를 텄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면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방북이 많이 이제 일어났게 됐죠. 노태우 정부에서도 이제 그 다음에 막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2000년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2007년 정상회담인가 그렇죠. 예.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문익환 목사의 방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나왔지 않냐 싶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공안정을 불러왔다든가 이런 비판론자들 비판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문 목사도 또 그 자체를 대단히 또 속상하게 생각하셨다니까.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예. 자 그러면은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 2시간 가까이 문 목사님의 생애를 돌아봤는데 역시 나는 저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구나. 이 박사. 예. 자 어떻습니까? 방송 내내 저는 그 어릴 때 흑역사가 생각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가끔 이제 어릴 때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야 통일해서 뭐해?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야 그리고 일단 통일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실향민인데 우리 아버지 고향부터 좀 갈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저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도 매우 많고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뀌진 않았는데 이렇게 문익환 목사의 생애를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북 분단에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통일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문익환 목사님 개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이제 가장 진정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기독교인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정말 낮은 데로 임하셨고 그리고 정말 민중들을 위해서 많이 투쟁하셨고 그리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훌륭한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학문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바이블에 대한 그 기독교 바이블에 대한 번역에 대한 노력 그리고 기록에 대한 기록들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학문적인 열정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방북했던 얘기들이 나오는데 초청을 받았고 그 초청에 대한 응답으로 가신 건데 그렇게까지 이제 나중에 후폭풍을 맞으실 거라고는 아마 문익환 목사께서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초청을 받아서 갔다 온 거기 때문에 그 합의가 당연히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민중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그리고
방북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익환 목사님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잘 이제 오늘날 다시 이어지고 또 앞으로는 이어질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완성이 돼서 이상입니다. 그래요. 근데 아니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뭐 문 선배님 집안 증조부부터 해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할머니. 아니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힘들게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좀 쉽게 살아요. 참 어렵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는데 뭘 이렇게 어렵게 살아? 지금 우리 문 선배도 쉬운 삶이 아니야. 밖에 차 봤잖아 차. 저렇게 어렵게 살아. 저는 저기 지금 문 선배님 처음으로 본 게 텔레비전에서 봤거든요. MBC 그 월화 미니 시리즈 뭐 그런 데서 천사의 선택. 탄광촌에 의사로 가시는 그런 얘기서부터 봤는데, 저는 어릴 때 봤으니까 잘 몰랐지만 연기자로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란 느낌만 받고 그렇게 되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또 이제 또 아버님이 걸으셨던 가시밭길. 아니 그래서 내가 저 아궁이에서 김갑수 씨랑 같이 하는데 김갑수 씨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문성근 선배가 이제 저 100만 밀란 서명할 때 내가 사람들 너무 나한테 막 알아보고 달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못 알아. 젊은 애들이 문성근이 누군지를 몰라. 저 아저씨 뭐야? 요즘 좀 이제 TV도 좀 나오고 하셔야 될 텐데. 자, 세장 마무리. 그 북에 가시기 전에 그 짧은 시를 쓰셨는데 제목이 잠꼬대 아닌 잠꼬대입니다. 이거 잠깐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난 머리가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 머리가 돌지 않고 역사를 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 머리가 말짱한 것들아. 평양 가는 표를 팔지 않겠음 그만두라고.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 거지. 늦봄 문익환 목사님은 결국에는 봄을 만나지 못하시고 세상을 먼저 떠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시간을 나누어서요, 기간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안정을 찾고 싶어 하고요, 보수라는 덮개를 가지려 하기도 하고, 안정이라는 이유로 가끔은 나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거나 내 것만 가지려고 합니다. 늦봄은요, 가시는 그날까지 청년이었습니다. 삶이라는 길지 않은 여정 내내 그분은 청춘이었고 봄이었고 꽃이었습니다. 늦봄이 떠난 후에 사람들은 그의 흔적과 이야기를 만지려 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분이 일궈놓은 민주화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통일의 생각, 그 궤적들을 떠난 후에야 찾으려고 합니다.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참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 그림을 그려주신 참 어르신입니다. 숙제를 하나 주고 가셨네요. 사람답게 사람으로, 청년으로 살아가는 가르침과 실천하라는 숙제를 주고 가셨습니다. 좋은 곳에서요, 저희가 늦더라도 꼭 봄이 오는 세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기 되게 유명한 시죠. 이걸 조금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우리 SBS 시사초점 담당 PD가 나 오늘 문익환 특집 녹음한다니까 자기가 이 시를 읽고 울었대. 펑펑 울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 생긴 거하고 다르게. 응? 근데 그건 이런 것 같아요. 뭐랄까, 이 민족적 어떤 양식이 있고 또 통일에 대한 기원이 있고 이러면은 이 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게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아마 눈물을 흘렸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문 선배님은 어떠세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속 막 썩이고 그런 아들이었습니까? 아까 뭐 아버지가 네 하라는 대로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타치를 안 했다 그랬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다 알아서 네가 살아라 그랬는데, 이게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7, 80년대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많이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애는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거 왜 그냥 내비두냐고 그런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2002년에 거제도 가서 이제 이렇게 왜 노무현인가를 한 1시간 반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 대우 조선 노동자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얘기를 듣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근데 이제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이죠. 뭐 제가 용서받을 일을 한 건 아닌데,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그게 이제 또 기억이 나고. 잠꼬대 아닌 잠꼬대 경우는 읽는 사람마다 이제
그 감회가 다 다를 수 있고요. 근데 네. 제가 한번 녹음을 한 게 있어요. 그 국민의 명령 한창 할 때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전과 달리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벽을 차고 나가고 이러는 것이 이게 동감이 많이 되면서 굉장히 격하게 읽은 녹음이 있는데 그 사람마다 그 시가 받아들여지는 게 다 다를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오늘 히든 트랙은 임진강을 다시 한번 틀어야겠네. 어? 그러게. 장고대 장고대 시를 보니까. 근데 좀 그 유언이 없었으니까 아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도 돌아가실 거라고 상상을 못 했고, 그냥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 들어가셨다가 막 이렇게 피 터지고 이런 사람들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하라고 그러고 난 가서 호흡으로 조정하겠다 그러고 수리로 들어가신 거고, 의사가 와서도 체한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냥 어머니도 이러다가 그냥 숨이 멎어버린 거라서, 예. 당신도 준비를 못 하신 거고 가족도 뭐 전혀 준비를 못 한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정말 힘들게 사셨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힘들게 사신 게 분명하고, 특히 이제 18년생이시다 보니까 아까 이제 일제 때 강집당하고 이런 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20대 땐 강집이고, 그다음에 조금 넘어서 이제 30대 되니까 그 해방정국의 좌우 대결이고, 뭐 5.16에 하여튼 평생을 그렇게 그 현대사의 소용돌이를 거치는데 고통스럽지만 또 한편에서 굉장히 영광된 삶을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7, 80년대에 이를테면 숙성된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나라 잃은 서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독립민주화라는 거를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으셨고, 그다음에 그 종교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역사와 뭐 인간에 대한 많은 연구와 사색을 한 다음에 달려든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어느 누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7, 80년대를 그렇게 관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된 삶을 사실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고맙고, 또 어떤 면에서 아들로서 죄송하죠. 그분의 삶을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냥 무익한 빨갱이, 그 아들도 빨갱이, 그냥 이런 정도로 여전히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럼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네. 무상거대에 있어서 문익한 어떤 존재입니까? 라디오 스타. 라디오 스타. 그 정말 뭐 그러니까 방북 후에 그 전에 연기자 할 때는요, 제가 가족 얘기를 기사에 쓰지 않는 조건으로 인터뷰를 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부담이 됐습니까? 예, 그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이제 그 연기자로서 그 살고 싶은 측면,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지고 싶은 측면도 있었고 그랬는데, 8, 9년 방북 후에 그걸 걷어들였거든요. 예. 이제 역사다, 이제 문익환의 삶은 역사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근데 여전히 이제 너무 무거운 가족사인 거죠,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역사적인 인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방송이 있는 겁니다. 저는 문익환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 사진이 떠오릅니다. 그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문익환, 장준하, 윤동주의 사진.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어쨌든 그 민주당을 지금 탈당을 하셨지만 아직 현실 정치인이시죠? 그렇죠. 부산의 지역구 활동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다음 총선이 아니라도 뭐 보궐이라도 가능성이 있나? 보궐이라도 꼭 현실 정치인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바람이고. 자, 우리 저 엔젤 펀딩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예약 선물 호주에서 박범진님 꼭 보내주세요. 예약 이미 공표됐습니다. 엔젤 펀딩 제스 가로 열고 오정선 가로 닫고 이경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